자, 교재 107페이지. 자,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칙부터 봐주시죠, 제일 위에.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규모가 330m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별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 규정을 적용한다. 이제 그림으로 설명 듣고 조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의미가 가슴에 쉽게 와닿잖아요. 자,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자, 107페이지 제일 밑에 특례를 쭉 읽어드리고 그림 그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집중하십시오. 읽어드립니다. 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자, 이거 자체로 외워야 돼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대지가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면 틀려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자, 줄 것죠?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줄 거예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까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자, 아직까지 밑줄 끄지 마십시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위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줄 것죠. 그 전부에 대해서 그 전부 할 때 그 동그라미 이때 그는 뭐죠?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런 뜻이죠.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줄 것죠.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손 떼고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상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책좀 넘기세요. 이해하지 말고 넘기세요. 이해 안 돼요. 넘기세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줄 것입니다. 각각의 동그라미예요. 각각의 동그라미 하세요. 각각의 줄 것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줄 것죠.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도 1번, 2번에 따른다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해놓고 고기를 드시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특례 규정을 읽어드리는데 한번 읽어봐도 이해가 와닿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해하려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특례 1번 원칙 특례 1번 앞에 보죠.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이걸 외우라니까 제일 먼저 고도지구에 걸쳤어. 고도지구에 걸치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그 대지와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대에 걸쳤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목차를 이어야 돼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두 번째,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쳤다고 이렇게 걸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앞에 집중하세요. 방화지구 안팎에 걸쳤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걸쳤다 이 말이라.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고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대지 규정이 되지만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집중. 그림은 나중에 그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좀 이따가.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에 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O 믿겠습니까? X라.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유 한번 보세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 맞잖아요. 그래서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 건축국에서는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내화 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합니다. 내화 구조. 내화 구조. 내가 견딜 내자에 불화자예요. 그래서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하고, 그리고 불연재료. 불연재료니까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도록 건축부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그 건축물 전부를 내화 구조로 하고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써서 건축물 전부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도록 이런 특례 기준을 만든 거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대지, 땅이라는 것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땅에는 방화지구 안에 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이유가 아셨습니까?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시면 되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의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에 적용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고,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어. 무슨 벽? 방화벽. 방화벽으로 구획, 막혀있다 이 말이야.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이 뭐냐면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벽으로 막아뒀기 때문에 밖의 건물은 안전하잖아.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야.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으니까. 이해가 다 됐죠? 가만히 들으면 쉽잖아. 그럼 조문이 제대로 읽어지는 거야. 조문대로 시험 나오지 그림 그려서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이것은 이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설명을 놓치면은 그 그림은 진짜 잘못된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집중하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죠.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지역은 아무거나 하면 되죠.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역을 각각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에 딱 놓은 무리에 각각의, 그래서 아까 각각의 거기 동그라미 한 거야. 각각의. 그러니까 봐요. 녹지지역 700제곱미터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구지역은 준주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이 말이야. 각각. 녹지지역에 걸친다고 딱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다고 나오면은 각각의 머릿속에 다 각각의 돌려. 각각의. 그래서 각각의 동그라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게 동그라미에 되어 있으면은 포인트를 제대로 찾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집중하세요.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녹지지역 어려워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제곱미터고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라.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그 면적이
330도 이하이면은 330도 이하 맞죠? 이하이면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원칙대로 하라는 거지. 그 원칙대로 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니까 이 대지에다 집 지을 때 근펠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가운 건축지하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 둘 중 넓은 용도지가 뭐죠?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기준을 여기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330도 이하 100평이 안 되는 녹지는 넓은 용도적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5년 전에 법이 이렇게 규제가 좀 완화된 거야. 앞으로 땅을 샀는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쳤는데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그 면적이 녹지지역 걸친 면적이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건폐 용적률은 원칙대로 가중평균값, 건축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30도 이하인 녹지지역은 넓은 용도 지역, 준주거지역의 건축 기준이 적용돼서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설명 듣고 이해하고 한 20번 읽으면 돼요. 여기까지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한두 번 이해하고 그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모르고 자체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마음속으로 같이 해요. 같이 하고 한 분단에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마이크 드리고 무슨 가르쳐 있거든 제가요. 한 번씩 말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고 필기를 하신 분에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시작할 거예요. 같이 해, 같이. 한 개의 대지가 같이 해요. 마음속으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그리고 그 대지의 건축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물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오세요. 109페이지 오셔서 챕터 6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습니까?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펼쳐놓으시고 저쪽에 사진 찍으세요. 지금 찍으세요. 지워버릴 테니까 저쪽에 찍으세요. 이쪽에는 제가 지울게요. 뒤쪽에 찍으세요. 뒤에다가 제가 피해드릴게요. 이제 지울 거예요. 짜잔. 시가와 조정구역도 다 했죠? 누가 지정해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장. 지정 목적 세 가지죠. 도시적과 주변적에서 무주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앞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몇 년 사이에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면은 그 유보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를 목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됩니다.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 날짜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했던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죠. 입지규제 시설구역입니다.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이제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지정과 변경이 결정되는데 누가 지정하죠? 결정권자,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 목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진되죠? 주거, 업무, 위락, 숙박시설 등 복합적인 토지용이 정지되고 도시 정비가 촉진되고 지역 거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완화하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주부민원 적용을 배제하고 행비 제한 적용을 완화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신 거죠.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제가 이렇게 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공식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어떤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할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건폐율 등이 완화 적용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건폐율을 얼마만큼 완화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한 그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고시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죠. 자,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를 보십시오. 110페이지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입니다. 배웠죠?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를 불러주세요. 뭐죠? 그렇죠.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리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한번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죠. 그럼 유보기간이 17년이면은 17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을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는 지역은 여기 보세요. 자, 서울시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봐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거나,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거나,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전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거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죠.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무엇이 수립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여러분, 광역계획권 단위를 수립하면 뭐죠?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니까 글자 그대로 봐요. 글자 그대로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라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6개가 있죠?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정답을 3번 정도 결정해서 1분지 전분지 알겠죠? 근데 이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 물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라. 알겠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은 도시 또는 군 전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전부라도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일부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요. 전부만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보시고. 이 10분 시험 나왔다니까요. 30회 때 나왔잖아. 지구 단위 계획이란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 거봐. 그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뭐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죠? 여보세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 계획권이잖아.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도시 또는 군이잖아. 그럼 거기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 또는 군을 말하는 거야. 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뭐죠?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손 떼고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일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의 일부를 말합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입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저 밑에 큰 2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110페이지 딱 중간에 있어 줄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줄 것이고 수립 기준 동그라미 수립 기준은 저 뒤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거기 별표를 해두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요. 고개를 들어야 될 이유가요. 넓게 보시라고 넓게. 그래서 고개를 들려줘야 돼요. 또는 한번 보세요. 서울 도시적 서울에서 도시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지역이에요. 잘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서울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하여야 할 곳,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과 하여야 할 곳을 일단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도시적이죠? 도시적으로 나가면은 뭐죠?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입니까? 도시적 외. 도시적
외 이렇게 일단은 공간을 세 군데를 상상하세요. 하셔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과 하여야 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외워야 될까? 도시적 외의적,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세 개를 제가 목차를 외우라 그랬거든요. 목차가 떠올라야 돼, 목차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단 못 외우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보는 거야, 넓게. 그러면 1, 2월 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5, 6월 때 강의할 때는 이 3개 목차가 2개 정도는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올해 합격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캄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좁게, 너무 암기 위주로, 넓게 여유있게 못 보는 거죠. 이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은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임의적 지정 대상. 교재 보지 마세요. 여기 설명들어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여러분 상격하고 생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개발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녹지지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지정된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녹지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개발이 가능해요. 하나 외웠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주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주정구역과 기타 다른 법률로 묶여있는 공원 등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현장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교재 봐.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별표놓고 1번 임의적 지정 대상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지방구수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은 박선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줄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8번 별표하시면 되죠. 줄 거세요. 개발 제한, 금방 했잖아.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줄 거죠.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지금 설명드린 것도 그대로 줄 것들 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1번부터 7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대지를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하고, 택지를 조성하고, 관광단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되는 지역은 서울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 조성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하면은 그 개발되는 일부 지역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안에서 이런저런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행위는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럼 그거 다 안 외워도 되잖아. 그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을 쪽지해줘서 외우면 이상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일부 지역 단위의 이런저런 개발 행위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봐요. 그 임의적 지정 대상과 어울려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책장 넘깁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112페이지, 113페이지 오세요. 113페이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112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10번, 11번, 12번이 또 있죠? 그 안에 또 있죠? 이런 것은 다 외워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면은 할 수 없어요. 찍어야 돼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입장이야. 이거 안 외워도 떨어진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요. 필수적 지정. 필수적 지정이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몇 개가 있죠? 2개. 양괄호 1번, 2번을 묶어요. 양괄호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양괄호 1번과 2번을 앞쪽으로 묶어주세요. 앞에다가 네, 의무적 지정 대상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이죠. 의무적 지정 지구죠. 의무적 지정.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대상. 네, 같이 봅니다. 1번.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 다음이 몇 개 있죠? 2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 줄거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이죠.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봅니다.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보십시오. 정택이는 몇 년이죠? 10년. 정택이는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몇 개 있죠? 3개. 동그라미 1번, 2번 위주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1번, 2번 묶어서 암기하시면 돼. 줄거죠. 시가와 초등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밑줄 거예요. 시가와 초등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밑줄 거고 시 동그라미. 첫 글자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려가서 줄거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녹 동그라미. 그래서 신호기는 그렇게 되죠. 시가와 초등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됐거나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얼마죠? 30만.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되는 지역 30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봅니다.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에는 수차례 시험 나왔죠.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됐거나 시가와 초중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됐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수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을 한 거죠. 이제 오늘의 지구단위 계획편의 하이라이터.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113페이지 큰 3번 도시적 외 지역의 지정 요건 발표하시고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 목차를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적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한 개 해당해야 된다. 그 다음이 3개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양거를 1번 줄거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분 이상이 어디에 해당되죠?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대통령 행위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넘깁니다.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책자 넘기세요. 114페이지 저 밑에 보세요. 114페이지 저 밑에 양가로 2번 찾으셨나요? 줄거죠? 개발지정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개발지정지구로서 다음에 대통령 행위장 요건을 갖춘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줄거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모두 몇 개? 3개. 그 목차를 못 외우면 안 돼요. 꽝이에요. 목차. 해놓고 이제 교재는 113페이지를 펼쳐두시고 교재를 보시면 안 돼.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같이. 그래서 거기 딱 듭니다. 설명 듣고 호흡을 못 맞추면 자꾸 자기는 어려워요. 혼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럽니다. 책 만지지 말고 113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교재는 집에서 미리 만져보고 봐요. 알겠죠? 많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교재를 막 만져봐. 앞뒤에 뭐가 있는지 좀 보시고 수업 시간에 앞에만 다 집중해요. 설명들은 같이 봐. 같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은,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인데 한번 보세요.
지정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100분의 50분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이 4가지인데 여러분 2가지만 하면 충분해요. 그 2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용도지역, 이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도시지역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구역 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50% 이상이 포함되더라도 주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중심은 계획관리 중심이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일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을 바꾸게 가면은 이게 2002년 정도에 한 16년 전에, 18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 법이. 그때 제가 강의하고 있어서 홍법.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럼 봐요. 2002년도 내가 한일 월드컵 할 때잖아.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때인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의 주거가 단독주택과 다시대주택에서 아파트로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아파트가 주거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바뀌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그때 서울시 외곽에, 경기도에 여기저기 들판에 산 밑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올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도 없고, 그죠? 도로도 없고, 논두길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려면 최소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정도 이상이 된다. 이 법을 만든 거죠. 그 말을 바꾸게 가면은 도시적 밖에는, 도시적이 아닌 용도지역에는 30만 정도 미만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단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제한한 거야. 이제 이 법을 해석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줬잖아. 그래서 도시적 밖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에 포함되고 나머지 일부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재 한번 봐요. 113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13페이지 제일 밑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1번 출것죠.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무엇일 것?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2번 봐요. 2번에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동그라미 3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3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3번에 오셔서 출것죠.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중 하나의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면적 요건이 몇 개 있죠? 기역, 니은, 디귿 3개잖아. 그 중에 기역부만 하시면 돼. 출것죠? 지정하고서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열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니까. 그 밑으로 여러분 내려가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여기까지라고. 아셨죠? 그 밑에 시험 안 나와요. 알아요? 제가 다 알죠. 앞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설명드리고 교재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 교재를 이제 혼자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면은 두 번째.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야 되는 거야.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이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여기도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것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때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 내정한 신도시 개발 역할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때 외워야 될 거, 중요하진 않아요.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발진흥지구로서 114페이지.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 지역. 요건이 몇 개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봐요. 죽었죠.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용도지에 위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동그라미, 복합 동그라미, 복합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죽었죠.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야.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업유통 동그라미, 복합 동그라미, 복합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억연기에서는 암기를 하는데 문제풀이 할 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한 문제 나오진 않고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풀이 할 때 혹시 한 줄씩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정도 암기하면 공인중개사 과정은 충분해요. 기억번 정도 암기하시면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고 대통령 내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 내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돼. 예를 들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세 개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때만, 그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목차에 보면 되죠. 용도지구를 뭐 했다고요? 폐지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무슨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그 무슨 용도지구를 폐지를 해버린 거야.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건축제한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험 나온 거야.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오,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시험 문제였다니까. 근데 전부 다 외우는 거, 계획관리지역의 신도시 개발 요건 이것만 쪽지져서 다 외우는 거, 쓸데없는 거 밑에까지. 이런 거는 목차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개의 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내이 정한 요건은 필요한 최소한만 준비하면 되는. 그럼 암기상이 최소화되잖아. 다 외웁니까? 나올 것만입니까? 나올 것만. 그래야 효율적인 학습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을 이제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를 해드린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임의적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또 하나가 뭐죠? 도시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상상하고, 네, 그 상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과 이해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갑니다. 115페이지.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될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네, 제일 위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별표하시죠? 전부 별표야.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디귿과 미음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외워야 될 게 기억부터 저 밑에 지역까지인데
꼭 외워야 될 게 일단 디귿하고 미음은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을 묶어주세요. 디귿하고 미음을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임의적 포함입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앞에 적으십시오. 의무적 포함.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의무적 포함상입니다.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줄 것죠? 기억번 줄 것죠? 기억번은 상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 동그라미, 세분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줄 것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미음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용도 제한 동그라미 하세요. 금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최고 한도 동그라미, 최저 한도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고, 기타 그 밑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 소양한 계획과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은 참고하시면 돼요. 비역, 시옷, 이형 등은 참고하시면 돼요. 안 외워도 되겠죠. 기역, 디귿, 미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설명을 듣고 휴식을 좀 하죠. 네. 이거 그림을 좀 둘까요? 아직 사진 안 찍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안 지울게요. 착하죠? 자, 여러분 봐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서울. 용도지기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위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빗금 진보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이중으로 묶여 있죠. 녹지지역이면서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시 강남이고 강남구 주변에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이만큼 해제가 된 거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울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하는 거죠. 이렇게 고시하면은 그날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돼.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 계획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해야 돼요. 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없으면은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거든. 실효가 돼 버려요. 실효.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놓고 3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없으면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된다 이 말이에요. 실효. 그러면은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법적으로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내에.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계획이잖아. 행정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요. 알겠죠? 근데 보상을 해주는데
안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사과나무 보상해주는 거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사놓고 사과나무는 관리가 힘드니까 누가 봐도 투기 목적이잖아. 거기다가 뭐 다른 나무를 심은 거지. 보상금 주거든.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토지 보상만 받는 게 아니고 이거 또 보상받는 거예요. 진짜 사과 가수원이 있다면 사과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다 나온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 땅은 감정가격으로 수용당한다고. 오히려 거기에 수목이 있으면 그 보상금이 더 크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리고 거기에 땅만 가지고 있으면 감정가격으로 수용당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이 없어요. 여기가 개발되면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그것은 오히려 투자를 하죠. 알겠죠? 그러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거 맞죠?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아야 컨설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평택의 그린벨트 풀리면은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평택시 공부에 계좌하여 고시에서 알린단 말이야.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이잖아. 녹지지역 상태에서 강남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되더라도 녹지지역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나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녹지지역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상업지로 변경해야 됩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로 변경해야 되잖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설명 듣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평택시 주변에 녹지가 해제되면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그 녹지지역이 3종 일반 주유로 변경돼서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될 건지 상업주로 변경돼서 업무 중심으로 개발될 건지는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강남 주변에 그린벨트 풀리면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겠죠? 해서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럼 3종 일반주로 변경되면 앞으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죠? 그럼 여기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되려면 지하철 몇 호선이 연장해서 들어올 건지, 도로는 몇 차선 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 건지, 초등학교 몇 개 들어오고, 중학교 몇 개 들어오고, 고등학교 몇 개 들어온 건지는 전부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정못이 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하면은 지하철 몇 호선이 연장해서 들어오는지, 초등학교는 몇 개 들어오고, 중학교는 몇 개 들어오는지, 지하철역이 어디에 생기는지, 공원이 어디에 생기는지,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다 알게 되잖아. 이 정도 알아야 컨설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아까 동그라미 했잖아요. 용도 제한. 아까 우리 건축법상 29개 용도 가운데서 이 구역의 땅을 분양받으면은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이 구역은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등등 용도 제한. 그리고 건축할 때 내 고객이 건폐율, 용적률을 몇 % 적용받게 되는지. 그래서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운율을 완화해 주거든. 건폐율은 몇 %인지 용적률은 몇 %인지 컨설팅을 해야 땅 팔죠. 이 정보가 거기 담겨 있잖아. 그리고 이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몇 층까지, 최저 한도는 몇 층 이상인지,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지구 단위로 결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해 드린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야. 의무적 포함 사항인 거야. 이제 현장을 소개하니까 거의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되고, 이거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거잖아. 그죠? 잠시 휴식하고 지구 단위 계획부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네.